네,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국방부가 있는 6호선 삼각지역이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한밤중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화성 14형을 쏘아 올린 지 불과 24일 만에 다시 도발을 한 것입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변협에서 북한인권법 특위 이사를 맡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화성 14형을 두 번째 발사를 한 이후에 우리 정부 움직임도 굉장히 긴박하게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북한의 간판 아나운서죠. 이춘희 아나운서가 나와서 성공을 자축하는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에서 또다시 성공!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발사 당일 밤에는 로켓 시험 발사장에 직접 나오시어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뚜렷이 입증됐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1차 발사를 했을 때 성공했다는 자축 노래를 또 틀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제 자부심을 좀 표현하는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최은수 기자님은 저 오늘 아침에 발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 측의 발표요? 네. ICBM에 대해서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ICBM을 성공했느냐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라든가 아니면 송영무 국방장관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ICBM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ICBM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CBM으로 성공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일단 사거리입니다. 거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니까 이 대륙을 넘나들 수 있을 정도로 길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5,500km가 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북한이 쏜 화성 1차, 2차는 모두 이 조건에는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도인데요. 속도가 좀 빨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긴 거리를 가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면 상대방이 파악해서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속도 부분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진입체 기술인데요. 이 탄도탄 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일정 거리를 지난 다음에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 이 탄이 때리고자 하는 목표 지점에 정확히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고도의 열 그리고 또 그 재진입시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공기층이 있는데 이 공기층에 의한 충격이 또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이겨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데 북한이 그래서 그런지 화성 14호 1차나 2차 발표할 때 보면 그다음에 곧바로 조선중앙통신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재진입체 부분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사일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이 재진입체가 성공을 하려면 고각 발사를 해서는 결국 그 조건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진입체에 성공을 하려면 지금은 북한이 거의 수직으로 쏘아 올렸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30 내지 45도 경사 각도로 들어간 다음에 재진입을 할 때는 또 경사를 들어가게 되는 이 과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속도로 북한이 계속적으로 시험 발사를 하고 계속 발전을 한다면 이 기술을 갖는 것이 어렵지는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도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ICBM급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김정은이 한 몇 주간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아서 도대체 무슨 꿍꿍이일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번 미사일 그 친필로 발사 지시도 했고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도 직접 참관하는 모습이 저렇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김정은이 이제 미국을 직접 겨냥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미 본토 전역이 우리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게 입증이 됐다. 그리고 미국의 전쟁 나발이나 극단적 제재 위협은 우리의 핵무기 보유 명분만 더해준다라고 미국을 직접 겨냥을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북한이 이번에 7번째 도발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본 것보다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도발을 일단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그리고 이제 7월 27일이 사실은 이제 우리로서 휴전협정 기념일인데 북한으로서는 전승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 이제 그날 어떤 도발이 예상이 됐었는데 김정은은 그날 이제 용사들 참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은 또 날씨도 좀 흐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당국에서는 이제 평안북도 구성 쪽에서 사실은 뭐 어느 정도의 차도 포착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번에는 좀 상당히 이제 기존의 어떤 우리가 포착한 달리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이제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결국 이제 성동격서 전략 같은데 일단 김정은의 활동을 다른 곳에서 찾아 포착한 다음에 실제로 발사는 실제 자강도에서 이제 발사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결과를 했는데 사실 김정은이 보면 지금 연이은 도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보면 이 긴장의 고조를 하여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거리가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더 길어졌고 네. 그다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봐서는 지난번 1차보다는 상당히 더 발달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이춘희 아나운서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어떤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의 발사 과정을, 그 전례를 보면 보통 새벽에 발사를 많이 한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밤 11시 41분 깜깜할 때 발사를 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군당국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한 세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의 군사정찰위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레이더들도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또 특별히 27일을 전후로 해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각종 감시 자상들이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치 않은 시간을 선택해서 함으로 인해서 한미 연합 정찰 자산의 이 감시망을 좀 뚫어보겠다라는 의도가 있었고 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얼만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또 보고 싶어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예기치 않은 지역에서 예기치 않은 시간에 발사할 경우에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요격 체제가 있는데 이 요격 체계를 그 시간 내에 가동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이 세 가지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아마 그 시간에 또 그 장소에서 한 것을 보입니다. 네. 근데 이 밤에 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그 미사일을 발사한 지역을 두고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자강도에서 미사일 발사를 한 건 저도 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그 발사가요, 크게 의미가 있는 게 보통 그 북한 보면 정권 초연에게 발사를 안 했어요, 많이.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김대중 노무현 때는 한 번도 100일 이내 발사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이명박 대통령은 2번,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3번 있었는데,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은 7번이 벌써 100일 사이에. 네. 이 말이 이게 북한이 우리나라의 보수든 진보든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이게 미국과 상가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저는 이게 이번에 2차 발사가 1차 발사와는 전략적, 전술적으로 상당히 다르다 봅니다. 네. 이번에 발사는 상당히 기술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전 배치가 임박했고, 아마 이게 장소는 자강도는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게 실전 배치되면 가장 유력한 장소가 자강도다. 이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밤의 시간대도 바로 이게 김정은이 직접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는 이게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이든지 무조건 발사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시간도 그렇게 정한 거고, 아마 장소는 그런 의미로 이게 실전 배치 장소로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발사한 게 아니길래 보입니다. 네. 지금 발사장 그 과정을 갖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자강도에서 발사를 했고 고도가 약 3,7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비행 거리는 1,000여 킬로인데 저게 만약에 정상 각도로 발사가 된다면 약 10,000km 정도 미국 전역, 미국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동안의 발사를 보면은 알래스카나 미국 서부 해안을 때릴 수는 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그거보다 더 안에 미국 본토 안까지 더 진입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보통 저희가 미사일 사거리를 추정할 때 네. 최고 고도의 한 3배 내지 4배 정도를 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하자면 지금 3,700km로 올라갔으니까 거의 다 3배만 해도 10,000km가 일단 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거리상으로는 본토를 따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거리를 갖게 된 것만은 사실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거리를 멀리 간다 하더라도 재진입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지점에 떨어지지 못할 뿐더러 이 탄두가 또 튕겨나갈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모양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사일로서의 효용성을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측면으로 본다면 미국 전체 또는 이제 동쪽을 일부 제외하면 그 지역은 전체 공격권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앞서가 있고 미국으로서도 본토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인 건 사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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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 오늘 이제 레드라인에 대해서 레드라인 뭘까 좀 아리송하실 텐데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이 레드라인이라는 표현 북한의 지난 미사일 발사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입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7월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로 순방을 떠나기 전에 미사일 도발을 하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언급을 했던 건데 그렇죠. 오늘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에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이 ICBM으로 밝혀지면 레드라인 임계치에 온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일단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대화와 그다음에 제재 이 두 가지 카드를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는 이제 대화의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일방적인 이제 제재와 어떤 공격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역대 정부에서 보면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레드라인을 설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는 상당히 이제 압박이나 제재 쪽에 많은 무게를 뒀었고, 그다음에 레드라인 밑으로 갈 때는 이제 대화 쪽에 많은 무게를 뒀었죠. 근데 이런 레드라인이 점점 상향되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자체가 상당히 발달을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때와 또 노무현 정권 때는 다른 것이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설정하고 있는 레드라인은 제가 볼 때는 일단 ICBM,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ICBM급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ICBM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핵무기의 소형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을 경우는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어떤 대화보다는 실질적인 이제 압박과 제재 이런 것으로 밖에 갈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즉 지금 ICBM급 자체의 어떤 완결성, 그다음에 이제 핵의 소형화라든지 6차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만약 할 경우는 사실 우리는 대화 쪽에는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윤영찬 수석이 레드라인의 임계치를 말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알게 된 건데 사실은 이달 초였습니다. 그 윤영찬 수석이 레드라인을 언급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이게 레드라인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라는 걸 알 수가 없었는데 그때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원래 레드라인은 공개하면 레드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한 레드라인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압박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기존 구상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윤영찬 수석의 말이 아니라 당시 통일부 대변인의 말이었는데 윤영찬 수석이 레드라인을 언급을 했었고 이덕행 당시 통일부 대변인이 저거에 대해서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는 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게 엇박자인가 싶었거든요. 레드라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레드라인이 뭐냐면 이게 포용 정책과 봉쇄 정책의 이게 한계선입니다. 네. 그럼 이게 레드라인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북한이 그걸 알고 레드라인 안 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레드라인 처음 놓은 게 98년도 이게 DJ하고 클린턴 때, 네. 그때 이게 페리 보고서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게 레드라인이 세 가지 기준이에요. 뭐냐면 이게 시간 개념 빼고 북한의 행위를 기준하면 바로 이게 첫째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 다음에 북한의 핵실험, 그 다음에 그 대남 무력 지속적 도발. 이게 레드라인인데 그 이후에 얼마나 이게 그 레드라인이 많이 넘었습니까? 그때마다 이게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제재를 못했어요. 그럼 이게 레드라인이 자꾸 이렇게 후퇴하다 보면 정말 이게 실효성이 없어지고 저는 이게 그런 유화 정책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게 북한은 20년 동안 핵 정책이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일관되게 진행됐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보수 진보 정권마다 정책이 바뀌고 또 이게 정권 내에서도 계속 바뀌었잖아요. 이래서는 이게 절대 못 막는 데를 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청와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언급했을 때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요. 레드라인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혹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디까지를 보고 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모호하게 답변을 해서 피해갔었거든요. 근데 우리 군 당국이 뭐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레드라인이라는 게 진짜 좀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도 있지만 네. 상대방이 굉장히 모호해서 이 사람이 상대방이 어느 선까지를 허용할 것인가를 모르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면서 계속 자신들이 조금 해보도록. 그래서 만약 레드라인이 이 선이다라고 밝혀놨다면 이 상대방에서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는 가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통상 분명하게 얘기는 하진 않고 굉장히 모호하게 우리가 이쯤 되면은 공격을 할 거야라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에서 군 당국에서도 ICBM으로 확정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은 레드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ICBM을 갖게 되면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는 셈이 되고 공격을 하게 되면 유사시에 본토에서 한반도로 오게 된 여러 가지 증원 전력들이 있습니다. 네. 이 전력들이 상당 부분 못 오게 될 가능성도 있고
미국 쪽에서는 본토가 공격받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반도를 도울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군당국에서도 ICBM으로 확실히 가는 그 순간을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추측이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군에서도 어떤 군사적인 사안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윤수 기자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측이라고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 청와대 당국자가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라고 얘기까지를 하는 걸 보면 합리적 추론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근데 어제 밤에 화성 14형 2차 발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밤사이에 정말 많은 게 바뀌었는데 먼저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부터 바뀌었습니다. 국방부가 어제 사드 연내 배치는 어렵다,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선 배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NSC가 소집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조기 배치 방안을 협의하라까지 진전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사드 같은 경우 현재 6개가 이제 한 세트가 되죠. 레이더하고. 현재 지금 성주 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드 2기와 함께 레이더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나머지 4개는 이제 외관에 있는 미국 기지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뭐 깜짝 놀랐다고 할 정도로 4개가 어떻게 돌았는지 나 모르게 돌았는지 놀라게 했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6개가 있어야지만이 한 세트로서 완전한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지에 대한 전략적인 이제 환경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청와대가 발표를 했죠. 자, 그렇게 환경평가 할 경우는 보통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배치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ICBM에 대한 발사라는 것은 충분히 북한의 어떤 의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국방부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늦어진다 해놓고 NSC를 열었는데 바로 대통령이 야, 이걸 빨리 협의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좀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북한의 어떤 패턴과 북한의 공격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데, 사드 문제에서만큼 우리가 굉장히 여유롭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대통령의 조치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어쨌거나 임시적으로 일단이라도 빨리 가동하는 것까지 필요한 조치라고 보는데, 근데 너무나 예를 들어서 북한의 전략이라든지, 패턴 자체를 우리 군이나 청와대에서 좀 안이하게 보고 있다. 속도 자체를. 굉장히 빠른 속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내년쯤 돼야지만이 ICBM이 될 것이다 하는데 북한은 뭐 24일 만에 사거리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보면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 대화를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에서 먼저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나머지 그 사드를 다 배치를 하는 걸로 이런 수순으로 갔다가 지금 먼저 배치하고 나중에라도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뀐 거 아닙니까? 네.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냥 완전한 배치가 아니고 임시 배치 성격인데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좀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북한하고 우리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북한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지만 반면 우리는 방어적으로 나오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평화적인 방법에 우선순위를 두고 간다는 측면에서 강조점을 많이 두고 있죠. 그래서 사드의 경우도 보면 원래는 이미 이제 우리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국내 그의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이 좀 모자랐기 때문에 그걸 충족한다는 의미였지 안 하겠다는 의미는 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위협이 더 가중되면 이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일단 북한의 위협이 높기 때문에 4기는 임시적으로 비치해서 6기를 정상적으로 하되 환경평가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일반 환경평가는 지금부터 계속 할 거고 그 환경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정한다는 것이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성 있게 대응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이제 말만 하지 말고 북한 정권이 실감나게 할 만큼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라라고 지시한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빨라진 게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 개정 협상을 개시하라라고 이제 지금 지시까지 내렸는데 이게 뭐 매년 하는 게 아니라 뭐 10년에 한 번 정도 할 정도로 이렇게 좀 드문 일인데 지금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그동안 수건 사업이었죠. 사실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사거리 자체를 굉장히 좀 멀리 못하게, 즉 북한 전역을 커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800km로 이제 사거리를 늘렸고 네. 탄두의 무게를 이제 500kg에서 1톤으로 이제 옮기는 이 협상을 지금 이제 시작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제 파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500km와 1km의 차이는 상당한 1톤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실질적으로 효과는 한 4배 정도 이상의 효과가 난다고 할 정도로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지하에 기지가 많지 않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500km일 때는 지하 기지를 파괴하기 힘든데 1톤 가까이 될 경우는 사실 지하의 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걸 좀 빠르게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번에 ICBM 이제 발사 이후에 상당히 이 부분을 좀 빨리 해서 우리의 지금 미사일에 있어서 사거리도 길게 하고 실제로 앞에 있는 탄두목에도 해서 실질적인 위협을 하겠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대통령에 보면 역대 대통령들은 이걸 발사할 때마다 뭐 NSC만 소집하고 사실 끝났어요. 근데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에도 바로 이 아침에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 동해상에서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말로서 끝내지 않겠다.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로서 하겠다는 거. 오늘 조치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한미 무력 시위를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그친 게 아니고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 신형을 개발한 것을 갖다가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미사일 전력을 보면은 이제 북한이 하도 빨리 개발을 하니까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굉장히 앞서가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계신데 사실 맞습니다. 네. 북한은 굉장히 다양한 사거리에 또 많은 수의 미사일을 갖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이 미사일 전력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특별히 다름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영상을 좀 보시면은 더 실감이 날 텐데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을 보게 되면 기존의 현무 계열의 미사일과는 조금 다르게 이게 갱도 파괴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산 오차가 우리가 그 목표를 맞추는 정확한 율을 말하는데 이게 한 1.5m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정확합니다. 게다가 국방부가 그 릴리즈한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수초 내에 4발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거의 순차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 이거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발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 특별히 갱도 안에 있는 것들을 파괴할 수 있기는 아주 유력하고 또 효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좀 안심을 좀 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저는 군의 이런 대응이 물론 뭐 필요하겠지만 그 전부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게 사실 여러 외신들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 당국은 제대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네.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임박한 징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감시 장비를 통합 운용하며 면밀히 추적 감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SLBM 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색한 게 저 브리핑을 언제 했냐면 27일 그저께 했거든요. 그 다음날 북한이 보란듯이 미사일 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아니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쪽에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이게 우리 군의 어떤 게 전략적인 물론 능력, 그러기 정보 수집 능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저렇게 그보다 더 어떤 정신적인 문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보기에 상당히 위기지만 국민들에게 안보 불감증이 상당히 심한데 군도 이게 최근에 사드 배치부터 여러 논란을 보다 보면 뭔가 이게 그런 어떤 안보 불감증 이런 게 막연한 평화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저는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크다 봅니다. 네. 이 한반도 상황뿐만 아니라 한반도 상황을 놓고 미국 당국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입장도 점점 강경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김정은 축출 발언을 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한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비밀 공작을 포함한 다양한 작전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밀 공작은 뭘 얘기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비밀 공작하게 되면 이제 그 전에 미국이 뭐 남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비밀 공작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참수작전이라든가 아니면 김정은 제거작전을 좀 떠올리게 됩니다만 미국 측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인지는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김정은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꼭 집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를 좀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핵하고 가까이 보는 부분에서 거리를 두게 만들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김정은 제거에 작전에 들어가겠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굉장히 또 조심스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그거라고 참수 작전이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정보 역량 이걸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휴민트라고 하죠. 네. 사실 인적인 어떤 정보 역량은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이제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는 독자적인 휴민트 어떤 정보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대를 지금 창설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와는 또 달리 북한이 어떤 여러 가지 정보 자산뿐만 아니라 인적인 자산을 통해서라도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작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독자적인 능력 이걸 배치하는 것이고 지금 일단 미 상원의 최근에 북한과 그다음에 러시아, 이란을 겨냥한 이제 제재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제 그 클린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곧 서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럴 경우는 실제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제 좀 더 강화되는 아마 원유라든지 등등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은 어떤 제재를 통한 어떤 것과 함께 또 실질적인 어떤 부대 창설을 통해서 실질적인 압박이 되는 그런 쪽으로 좀 양동 작전을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최현수 군사 전문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